네, 저는 김종욱 찾기 오 당신이 잠든 사이 또 형제는 용감했다 그날들을 쓰고 연출했습니다. 스토리텔러죠. 스토리텔링에 대한 얘기 많죠 요새. 심지어는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그냥 수학이라고 안 하고 스토리텔링 수학이라고 한대요. 뭘까요 도대체 스토리텔링이란? 저는 사실 타고난 스토리텔러는 아니었었어요. 어렸을 때 책을 참 좋아했었어요. 근데 제가 난시가 있었거든요. 안과에서 책을 못 보게 했어요. 그래서 목욕한다고 거짓말 치고 목욕탕에 물 받아놓고 책 읽고 그랬었어요. 원래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하지 말라는 연애 더 뜨겁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좋아했었고 그리고 유학 시절에도 외로우니까 사실은 절실한 사람은 못 이기는 것 같아요. 그 외로움이 절실해지니까 편지를 써도 6장을 앞뒤로 썼었어요. 지금도 그게 습관이 돼서 저희 남편한테 이마트 가서 뭐 사와라도 엄청 길게 써요. 작가가 되고 싶어서 국문과에 진학을 했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글씨 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술만 먹었어요. 술을 잘 먹는다고 국회에서 직접 와가지고 국회 회장님이 넌 국회로 들어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회 스카우트가 됐어요. 스카우트. 남들은 들어가려고 원서 쓰는데 전 스카우트가 됐어요. 이유는 술을 잘 마셔서. 그런데 막상 가봤더니 배우를 너무 못하는 거야. 연기를 너무 못해요. 진짜 못해도 너무 못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출부를 시작하게 됐었어요. 근데 국회에서 연출이 되려는 조건이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야 돼요. 군대 갔다 온 그 다음 해에 무조건 연출을 시켜줬어요. 여자 연출들은 그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제대하시고 오신 연출이 될 선배님께서 갑자기 국회를 탈퇴하셨어요. 그래서 벼락치기로 제가 조연출 하다가 연출이 된 거예요. 너무 뿌듯한 거야. 처음으로 연출을 하니까 배우들을 뭐 거의 패대기를 치면서 온갖 폭군 짓을 다 했어요. 그게 카리스마인 줄 알았죠. 근데 관객이 4명 왔어요. 한 명은 여주인공 오빠, 그 오빠의 친구, 그리고 선배님 2분 이렇게 해갖고 4명이 왔어요. 4명이 왔는데 그래도 뿌듯한 거야. 그래도 내가 올린 공연이야. 내가 각색했어. 라고 하는데 선배님이 공연 중간에 저를 불렀어요. 조인트를 바로 빡 까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팠어요. 진짜 아픈데 왜 까이는지도 몰랐어요. 작품을 못 만들어서 관객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정말로 이 작품이 만족스럽냐는 거예요. 관객의 호응도 없는데. 네가 좋아서 지금 웃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가 되게 섬찟하고 놀라웠어요. 만약에 그때 그냥 친구들이 와서 야 잘했다 고생했다 라고 술 한잔 마셨으면 저 지금 연출이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그때 그 조인트 까주셨던 여자 선배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때부터 재미없어서 안 온 거다. 작가가 그렇게 헤헤거리고 보고만 있을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때부터 노력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다양한 인풋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의 30%에서 절반 가까이를 인풋에 투자합니다. 다양한 인풋에 투자해요. 이를테면 여행을 가고요. 새로운 공연을 보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기도 하고요. 정보 제공자를 만나서 뭔가 밥을 사기도 하고요. 100만 원짜리 수업도 들어요. 심지어는. 외국 가서도 듣기도 해요. 강의를. 이렇게 해서 버는 돈의 30% 정도에서 50%까지 내 일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필요하죠. 내 자기소개 하나 만드는 것도 그건 그냥 말을 잘하는 걸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가치의 스토리텔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을까? 선택과 집중을 하라. 저는 김종욱 찾기라는 작품으로 영화 감독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죠. 어디까지가 당신의 얘기입니까? 김종욱은 누굽니까? 저는 대답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답을 안 해야 늘 물어보고 늘 궁금해하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스토리텔링입니다. 사실 제 얘기 맞아요. 근데 어디까지일까요? 그때가 1999년 초 1월이었던 것 같아요. 인도를 갔는데요. 인도 가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너무 반대하고 그 당시에 인도를 여자 혼자 간다는 건 무슨 여군에 보내는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 어떻게 이렇게 귀한 딸을 어떻게 그런 데다가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납치되는 거 아니야? 제가 반항심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꿀꿀한 내 인생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삭발을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머리를 깎인 대신 인도 여행의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포기하셨거든요. 더 뭘 자를까 싶어서 그냥 갔다 오라고 하셨어요. 비행기를 탔어요. 옆좌석에 굉장히 근사한 남자가 앉았어요. 참 이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없을 일은 아니잖아요. 인생 한 번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옆에서 멋있는 남자가 아무 말도 없이 묵묵하게 그냥 뭐 이렇게 TV 보시고 영화 보시고 이렇게 신문 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봤어요.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뉴델리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전부 다 한국 사람들 다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리자마자 들려오는 소문이 뭐였냐. 일본 학생 한 명이 어제 바로
여기서 나가자마자 납치됐다라는 거였었어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다 같이 한 20명 정도가 전부 다 똑같은 숙소로 가게 됐어요. 숙소에 갔더니 문을 열자마자 날파리떼가 엄청나게 몰려오고 문도 다 부서져 있고 창문도 다 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영어 잘하는 열혈한 남자분들이 가가지고 유창한 영어로 막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하는데 딱 한 분, 제 바로 옆에 있었던 그 남자는 조용히, 왜 가방에서 그런 게 나온지 모르겠어요. 종이 테이프와 플라스틱 해머를 들고 문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묵묵한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보니 갑작스럽게 맥가이버 노래가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 남자 그렇게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니 영어를 못해. 영어를 못해서 그냥 다 되는 건 다 자기가 본인이 그냥 솔선수범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거기서 빠이빠이를 했어요. 몇 년 후에 6호선을 타고 가다가 우연히 그 남자를 만났으면 좋았겠죠. 근데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자, 6호선에서 만난 남자는 누구냐? 전혀 모르는 남자인데 떡실신이 들리는 남자였어요. 아시죠? 지하철을 가끔 지하철을 더럽게 만드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불편하긴 했지만 왠지 이제 그 사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파란이 깎여 있고 겉옷만 붙인 이 소매 밑에 팔뚝에 이렇게 섬세한 근육 그런 걸 보면서 어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떡도 오늘 아침엔 멀쩡했을 텐데 저 떡도 누군가의 첫사랑이었을 텐데 그 아저씨를 보고 갑자기 비행기에서 만났던 그 남자가 떠올랐어요. 찾으려고 했어요. 찾아지지가 않아요. 그 당시만 해도 이메일이나 휴대폰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못 찾으니까 더 운명 같은 거야. 원래 그렇잖아요. 가지려고 하는데 안 가져지면 더 막 애타잖아요. 그게 밀당의 기술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뒤늦게 운명을 느끼고 못다 이룬 첫사랑을 찾아다니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게 바로 김종욱 찾기였습니다. 여기서 여행 다녀보시면 네. 김용철 씨. 딱 1분을 드릴 테니까 자기 여행하면서 가장 재미있었던 사건을 스토리텔링 해보세요. 시작! 제가 20살 때 이제 대학교 와서 성인이 된 다음에 이제 겁없이 유럽 여행을 한번 가야 이게 대학생의 낭만이 아닌가 싶어서 친구들과 갔는데요. 그래서 여행사 통해서 가면 이제 패키지로 저희 사기쳐 먹는다고 해서 한 번밖에 못 갔다 올 것 같아가지고요. 그 해발 3,000m의 융프라우에서 물 싼 거 사겠다고 앞에 슈퍼에서 샀다가 그게 탄산수여가지고 3,000m에서도 뭐 한국인의 맛 그래도 네. 어이구. 1분 됐습니다. 1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박수 좀 쳐주세요. 자, 이분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1분 동안 하신 얘기는 사기당할까봐 패키지 안 끊고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영국에서 프랑스로, 프랑스에서 스위스로, 스위스에서 이탈리아로, 이탈리아에서 독일로 갔다. 그렇죠? 거기서 잘못 먹어서 깜짝 놀랐고 그리고 파리 에펠탑 봤다. 이겁니다. 그죠? 다른 친구한테 물어보면 아마 지역만 다르고 비슷할 거예요. 시간 순차로 나열하는 방법은 하는 사람은 편하겠지만 듣는 사람은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할 게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스토리텔링을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여행을 통해서 달라진 내 모습 그리고 여행을 통해서 느꼈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출발입니다. 제 여행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영국에 유학을 잠깐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엄청 고생했었어요. IMF 기간이 바로 되기 직전에 갔다가 가자마자 IMF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게 학생인지 노동자인지 노동자의 탈을 쓴 학생인지 모르게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니까 돈이 좀 남았어요. 끝나고 나서 내 이 돈을 모두 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딘버러 페스티벌에 다 던지고 오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공연을 준비하거나 공연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꿈의 축제가 바로 에딘버러 페스티벌이었어요. 그래서 막 신나 있었어요. 공연 막 티켓 예약하고. 근데 갑자기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친하지 않은 오빠가 전화가 왔어요. 나도 에딘버러 페스티벌에 같이 가고 싶다. 저는 그 오빠를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었냐면요. 그래도 가끔 이렇게 자전거 뒷자리에도 좀 태워주고 어려울 때 전화할 수 있는 보험용 남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분. 그 보험용 남자분이기 때문에 한국에 가면 나는 멋있는 남자들하고 꼭 만날 거야. 그리고 에딘버러 페스티벌 나랑 이런 얘기 없었잖아. 에딘버러 페스티벌을 같이 가자고 그 남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난 너무 불편한 거예요. 보험용 남자니까. 그런데 경비를 대주겠대.
반반씩 하재. 괜찮잖아. 스코틀랜드 비싼데. 생각해보니까 뭐 호스텔도 따로따로 방 잡을 거고 공연도 따로따로 볼 건데 뭐 같이 가기만 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러면 돈도 좀 세이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근데 도착했더니 호스텔이 없네? 이거 완전 멘붕인 거예요. 공연만 예약했지 호스텔 예약할 생각 못 했던 거죠. 근데 그 오빠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내가 텐트를 굉장히 잘 치는데 옆에 텐트촌이 있더라? 갑자기 그 남자가 듬직해 보이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남자를 따라서 버스를 타고 텐트촌으로 갔어요. 근데 내리자마자 비바람이 불어. 폭풍의 언덕이 따로 없어. 연기에 폭풍의 언덕. 텐트를 치는데 저는 텐트를 못 쳤거든요. 옆에서 잡고 있고 그 오빠가 쳤죠. 근데 내가 텐트인지 텐트가 나인지 무아지경에 빠졌어요. 와, 그래도 치긴 쳤어요. 죽어도 2개는 못 치겠어. 하나만 쳤어요. 근데 들어오니 나름 아늑해. 끄트머리에 서로 누워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새벽이 되니까 이게 8월인지 12월인지 모르겠는 거야.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축제도 뭐고 막 얼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옷 다 꺼내 입고 배낭 다 덮고 막 바켓을 안고 자는데도 추워. 인간인데 살아야겠는데 이 일평 안에 온기가 있는 생물체라고는 그놈밖에 없는데 결국 서로의 온기에 기대서 자다가 결국 지금까지도 한 방을 쓰는 사이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는 오빠가 축제 같이 가자고 하면 절대 가지 마세요. 돈을 보태준다고 해도 가지 마세요. 자, 이 긍정적인 이야기와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교차하면서 관객들의 감정의 기복을 막 승화시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긍정부터 시작했죠. 나는 스코틀랜드에 여행을 갈 거야. 너무 행복해. 부정. 뭐 별로 안 좋아하는 오빠가 같이 가재. 근데 긍정? 그 남자가 돈을 좀 보태겠다네. 다시 부정. 돌아왔어. 도착했는데 호스텔이 다 마감이야. 근데 그 오빠가 텐트를 칠 줄 안대. 긍정. 텐트촌에 갔어. 그런데 비바람이 와. 부정. 결국 겨우겨우 쳤어. 아늑해. 긍정. 그런데 갑자기 추워. 부정. 껴안을 놓으면 얘밖에 없어. 부정. 강한 부정. 근데 지금까지 같이 살아. 긍정. 자,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와 긍정적인 이야기가 예상치 못하는 상황에서 펼쳐지면서 스토리를 뒤흔드는 전환점을 통해서 캐릭터의 갈등은 더 증폭시키고 관객들의 호응도 훨씬 더 배가시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 당신이 잠든 사이를 쓸 당시가 학생이었었어요. 3학년이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정말 재능이 있나? 나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을 때였어요. 징글벨 징글벨 캐롤이 막 거리에 흘러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다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캐롤을 안 듣는 무슨 예멘이나 가본 같은 데로 가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1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고민을 상담했더니 언니 그러면 꽃동네 한번 가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걸? 그 얘기를 듣고 그래 한번 뭐 적진에 한번 들어가 보자. 크리스마스 캐롤이 정말 매일 들리는 대로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꽃동네에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최병호라는 환자분이 계셨어요.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그 이유가 모든 단어의 접두어로 A씨를 붙이는 거예요. A와 C를. 근데 그 욕만 해도 사람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 만큼 무서운 분이었었고 반신불수라서 걷지는 못하셨는데도 그 카리스마가 정말 병원을 장악할 정도였었어요. 제가 하필이면 그분의 봉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섭다. 그 방 정말 들어가기도 싫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최병호 씨가 너무 많이 맞아서 누군가에게 구타를 당해서 정말 이 사람이 살아있나 싶을 정도로 돼서 내버려졌대요. 병원 앞에. 처음에는 그나마 코마 상태였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여기까지 좋아진 거예요.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성격이 못 쓰게 돼버린 거죠. 저는 왠지 그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시선이 다 바뀐 거죠. 그렇게 해서 최병호 씨를 관찰하기 시작했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객관적 특징부터 서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로 유추하고 연관시키고 그렇게 해서 작품이 2년 만에 만들어진 거예요. 실수도 아야. 여기서 사실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거기 또 실존 인물이 하나 더 있어요. 거기 되게 어리버리하고 참 뇌도 청순한 그런 봉사자가 있어요. 뭘 시키면 네네 하는데 맨날 실수해. 그 세상이 너무 착해. 남자가 말고 얼굴만 빨개져 막. 그 사람의 모델이 바로 제 여동생이었어요. 미안하다 유순아.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친구가 공연을 처음 보러 왔는데 사람들이 막 웃어요. 너무 어리버리하니까. 저한테 쿡 찌르면서 조용히 물어서 언니 왜 웃어?
난 다 이해가 되는데. 글쎄 왜일까? 전 혼자서 그냥 흡족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가지고 캐릭터를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모델이 되실 분 손 들어. 자, 네. 자, 이희중 씨에 대한 객관적인 특징을 한번 서술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분이 보이는 대로 한번 객관적으로 서술해 보세요. 일단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아니 이게 자, 주관적인 거 말고 객관적인 예. 것만. 예. 이게 몸매랑 얼굴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끼가 눈이 아주 좀 남성적이고요.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객관적으로 기술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키가 180에서 182 상당이 되고요. 눈썹을 손질했고요. 결혼 안 하셨는데 결혼하시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지도 있어요. 체크 무늬의 양복에다가 안은 또 나름대로 캐주얼하게 뽑으셨어요. 머리는 염색했어요. 염색한 지 조금 되셨어요. 안에 머리가 약간 까만 거 보니까. 이게 바로 객관적 특징입니다. 이 객관적 특징을 먼저 포착하셔야 돼요. 이 객관적 특징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유추 추론하기입니다. 이 사람은 머리를 염색했다로 유추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나름대로 멋을 부리는 걸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이다. 양복을 쫙 빼입었다. 24세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패셔너블하고 그리고 이런 데 오면 포멀하게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안 했다는 캐주얼하게 입었다. 아직 자기가 젊다라는 거를 그래도 인지시키고 싶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과장시키고 확대시키고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럴 수 있어요. 눈썹을 깔끔하게 미인 걸 보니 게이다 라고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반지를 낀 걸 보니 여자친구가 있다고 과시하고 싶지만 사실 없다. 게이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뒤에서 보니까 어좁이야, 어좁. 어깨가 좁아. 속이 좁은 게이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 가지고 확대 과장식으로 이 사람이 좀 미안해.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을 연결한 예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연녹색의 골프웨어를 입은 여자분이었어요. 40대 중반 정도 되는 여자분인데 굉장히 오동통한 한 5와 66 사이를 이렇게 헤매고 있으신 복스러운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연녹색 옷에다가 연녹색 아이섀도우를 했더라고요. 나름대로 색깔 맞췄어요. 패션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앞에 앉아있는 남자가 파란이 깎은 군대 막 제대한 것 같은 20대 남자였어요. 이 여자가 단추 3개짜리 연녹색 골프웨어를 입고 있었는데 1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를 풀더라고요. 1시간 반 지나니까 2개를 풀었어요. 2개를 푸는 순간에 이 파란이 깎은 아이는 허리가 이렇게 고추 서지더라고요. 이렇게 버티고 서게 되더라고요. 3번째 걸 풀까 말까 하다가 택시 타고 가셨어요. 남자애 따라가서요. 무슨 일이 나는지 모르죠. 그냥 그건 정말 객관적인 사실만 얘기한 거예요. 자, 모르는 사람 캐릭터를 하나 만들었고요. 아는 사람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유추한 게 있었어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한 명이 굉장한 엘리트예요. 정말 좋은 대학을 다녔었어요. 근데 천박한 것에 대한 혐오증이 있어서 여자도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종교 때문에 여자도 안 만나. 근데 단점이 있는데 위가 약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었어요. 밖에 나서 못 사 먹어. 자, 근데 이 두 사람을 연계를 하라는 거야. 어떻게 했을까요? 하숙생과 하숙집 아줌마의 로맨틱 코미디로 풀었습니다. 젊은 남자만 보면 자꾸 단추를 푸는 아줌마와 천막한 것에 대해서 기겁을 하는 남자애가 어쩔 수 없이 하숙생과 하숙집 아줌마가 됐는데 이 아줌마가 만든 음식만 먹을 수 있어, 얘는. 밖에 나가지도 못해. 그냥 여기서 살아야 돼. 가지만 너무 싫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최근 대학로에서 그날들이라는 뮤지컬을 제가 올렸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대를. 처음에 이걸 제안받았을 때가 작년 5월 초순이었는데 제가 당시에 영화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전화 받자마자 고사를 했어요. 거절을 하고. 왜냐하면 그 다음날 제가 또 해외로 가야 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국행 비행기를 타고 영국을 갔어요. 근데 영국하고 저 잘 안 맞나 봐요. 주리줄창 비가 또 와요. 주리줄창. 그래서 공연 보고 리뷰 쓰고 공연 보고 리뷰 쓰고 밖에도 못 나오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답답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제가 모로코로 다시 이동을 했거든요.
근데 모로코에 갔더니 너무 날씨가 좋은 거야. 공기부터 달라. 사람 사이에 어떤 느낌도 다르고 거리 냄새도 그렇고 너무 이국적이고 너무 행복해. 그래서 나 MP3 가지고 왔는데 한 번 들어보지도 못하고 꿀꿀했는데 한번 들어볼까? 바람을 막 맞으면서 햇살을 맞으면서 딱 들었는데 3,000곡 중에 랜덤으로 들었던 노래가 김광석 씨의 그녀가 처음 울던 날이었어요. 그녀가 처음 울던 날 난 너무 깜짝 놀랐네. 그녀의 고운 얼굴 가득히 눈물로 얼룩이 졌네. 그 순간 갑자기 이거 운명 아니야? 왜 하필 그 곡이 나왔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김광석 씨 그녀가 처음 울던 날 첫 기타 전주 부분이 너무 이렇게 사람 마음을 뛰게 만들거든요. 갑자기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제작자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 제작자분이 김광석 씨의 친구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친구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 때문에 뮤지컬을 만들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친구 얘기를 그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새로운 뮤지컬로 이야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모든 걸 다 접고 영화도 다 스탑시키고 5월부터 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3,650시간 일한 것 같아요. 한 번도 힘들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신작에 대한 부담감도 엄청났었어요. 대학로에 딱 났는데 장유정 5년 만에 신작 하고 대학로 포스터가 쫙 붙었어요. 전 대학로가 정말 흑백으로 보였어요. 물론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긴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잘해봤자 본전, 뭐 아니면 도다. 이거 잘못하면 공연판에서만 욕먹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의 안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죽하면 네이버 1위가 되는 꿈을 꿨어요. 90년대 낭만의 적, 장유정. 자, 그리고 또 꿈속에서 노래방을 다 같이 가는데 제가 노래를 딱 신청을 했어요. 근데 신청했더니 그 제목이 추억을 핥히고 한 여자였어요. 이 작품은 1912년과 1992년 두 가지의 시대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92년에 청춘을 살았던, 즉 김광석 씨 세대의 청춘을 살았던 사람들이 저랑 같이 부딪힐 일이 없었더라고요. 근데 이 50대 작곡가들하고 제가 처음 조응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서른 즈음에의 뭐 강승원 씨라든지 말하지 못하는 내 사랑의 유준열 씨라든지 사랑했지만의 한동준 씨라든지 이분들을 다 만나는 자리에 간 거예요. 그분들을 만나면 매일 기타를 쳐요. 그리고 아는 여자든 모르는 여자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노래를 시켜요. 근데 노래를 또 해요. 저도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마치 그 사람들이 노래방 기계인 양 이 곡을 연주해달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술만 먹으면. 그 당시는 이렇게 됐겠구나, 이렇게 놀았겠구나. 그리고 친구를 보면 또 친구를 안다고 김광석 씨의 다 친구분들이니까 아, 김광석 씨가 나이가 드셨다면 이렇게 됐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첫날 제가 만났던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일식집에 갔어요. 인사를 하러. 네, 6인용 테이블에 들어갔어요. 근데 5분이 오셨어요. 저까지 합해서. 한 자리가 남았잖아요. 근데 실수로 정종 한 잔이 더 들어왔어요. 6개가 된 거예요. 하나가 비어있으니까 어디 갔을까요? 남아있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기에 김광석 씨가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유준열 씨라고 감성이 굉장히 풍부한 그 말하지 못한 내 사랑의 작곡가가 이제 그 빈 의자에다가 팔을 이렇게 얹고 광석아, 네 노래 가지고 뮤지컬을 한대. 넌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김광석 씨가 실존해 있지는 않지만 정말로 존재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 왜? 사랑의 영속성이라고 아세요? 사람이 죽어도 상대가 떠나도 사랑은 계속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정도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걸 그 순간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같이 술자리에 있고 나서 마지막 장면을 제일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날들의 마지막 장면에 죽은 친구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밝은 얼굴로 지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이 첫 미팅 때 느껴서 먼저 마지막 장면부터 쓴 케이스입니다. 뉴턴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사과가 떨어져서 만류인력 법칙을 발견한 걸까요? 아니면 만류인력만 생각하다 보니까 사과가 떨어진 걸 보고 법칙을 정립한 걸까요? 저는 당연히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그죠? 발견만 잘하면 모든 물리학은 발견될 수 있다는 건 아주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작품을 쓰면서 경호관 얘기만 생각하게 된 거예요. 대통령 취임식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안 보여요. 경호관만 보여요.
어쩜 그렇게 경호원들만 잘 보이는지 몰라요. 검은 양복 입은 남자만 봐도 마음이 설레요. 가서 말 붙이고 싶어요. 그리고 사돈의 팔촌에 아는 사람 건너 아는 사람까지 다 통통 털어서 전 현직 청와대 경호원들을 한 7명 정도 만나 뵀거든요. 저 여자 간첩으로 오인도 받았어요. 왜 이렇게 캐고 다니냐고. 이렇게 해서 자꾸만 경호관 얘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들이라는 작품 그 주인공인 차정학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굉장히 빳빳한 남자입니다. 이 남자 경호관 남자가 우연히 박영숙이라는 사서와 술자리에 동석하게 돼요. 근데 술 취한 친구들이 얘네들을 붙이려고 나중에는 억지 결혼식까지 시킵니다. 근데 어떻게 시작된 인연이냐면 원래 이제 도서관에서 스터디하다가 보다가 여기 술자리에서 만나서 앉으라고 해서 앉았는데 잘못해서 이 남자가 이 여자의 손 위에 앉게 돼요. 그래서 이 여자가 화를 내요. 왜 내 손 위에 앉았냐? 내 옷도 구겨진다. 막 그래서 빡빡하게 구니까 너 왜 빡빡하게 구니? 너 생긴 것도 빡빡하다. 너 언제 봤다고 그러니? 너는 그럼 무슨하게 생겼는지 아니? 하면서 막 싸우게 돼요. 그러면 옆에서 사람들이 막 천생연분하고 막 좋아하고 결혼까지 시키는 거거든요. 자, 이 얘기를 사실은 저는 남의 얘기를 듣고 쓴 겁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70년대에 청춘을 살았던 분이에요. 선을 봤대요. 근데 남자나 여자나 둘 다 별로 안 좋았대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흥 하고 돌아섰대요.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이 버스를 타고 어디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모 회사 앞에 회사 버스가 퍼져가지고 거기 회사원들이 다 일반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왔대요. 근데 여자분이 나 피곤한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타? 게다가 한 남자가 저 멀리서 막 뛰어오는 거야. 헉헉헉헉헉. 근데 굉장히 늦더래. 굉장히 늦어서 나 바빠 죽겠는데 왜 저 사람 하나 때문에 이렇게 기다려? 라고 여자는 생각했대요. 근데 그 남자가 헉헉거리면서 하필이면 그 여자분 앞에 서 있는데 허벅지에 손이 딱 닿았대요. 기분이 너무 불쾌해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선본 남자야. 그래서 그 선본 남자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선본 남자가 대뜸 반말을 하더래요. 어디 가니? 그래서 그 여자가 그랬대요. 그냥 놀러 가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내려서 충장로를 걸어갔는데 그 여자를 쫄래쫄래 계속 쫓아오더래요. 그리고 그 둘은 2개월이 지난 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허벅지 손 닿은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싫었는데 좋아지게 돼서 결혼했다. 이 얘기는 사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난 얘기입니다. 설득의 미학도 필요해요. 여러분, 설득하기 쉬운 것 같아요? 어렵죠. 진정성 갖고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유준상 배우님을 캐스팅한 비화를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설득했는지. 6년 정도 서로 알고 지냈었어요. 근데 공연을 한 적은 없었어요. 안다고 해서 공연을 하진 않아요. 그죠? 창작 뮤지컬, 특히 주크박스 뮤지컬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배우분들이 약간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유준상 선배님은 아시다시피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시고 뮤지컬에서 탑 A입니다. 제가 당당하게 유준상 선배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선배님, 저희가 이렇게 오며 가며 안 지가 6년이 됐는데 작품 한 번도 못했네요. 한 번 하자는 얘기를 항상 했는데 그 말이 항상 마음에 담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청와대 경호원을 가지고 뮤지컬을 만듭니다. 선배님은 어피어런스가 기본적으로 경호원이시잖아요. 그리고 주인공이요. 20대와 40대가 오락가락 해줘야 돼요. 선배님만큼 40대의 무게감과 20대의 열정을 동시에 갖고 있는 뮤지컬 배우가 어디 있습니까? 12시간 만에 전화 왔어요. 나 이거 하겠다고. 사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핵심을 파악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오만석 배우님을 캐스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 전화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트리트먼트만 하나 보냈어요. 왜냐면 오만석 배우님하고 저하고는 학교 선후배 관계예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어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이란 말이에요. 전화를 해서 오빠 나 공연하는데 같이 하자라고 하면 거절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한 거죠. 어떻게?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트리트먼트만 보냈다. 그 뜻은 정말로 자기 작품에 자신이 있거나 서로의 친분을 통해서 부탁하려고 하지 않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대본을 도대체 얼마나 잘 썼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지켜보게 만드는 거죠. 공연 캐스팅 될 때까지 전화를 한 통을 안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말하지 않는 것도 스토리텔링의 한 방법인 거죠.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 그대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날들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부질없는 아픔과 이별할 수 있도록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대를.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돌아올 수 없는 그대. 뮤지컬 그날들에서 준상이 형님과 만석이 형님과 같은 정황역을 맡고 있는 뮤지컬 배우 강태열입니다. 되게 멋있죠? 연습하느라 굉장히 바쁠 텐데 와주셔서 진짜 고마워요. 아닙니다. 오늘 또 그 이 자리에 저만 온 건 또 아니에요. 누가 어디? 우리 공연하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 장연출, 장작가. 지금 200명, 한 300명 앞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떨지 않고 잘 하고 있죠. 네. 늘 자기 개발에 신경을 쓰고 작품이든 무엇이든 간에 계속 고쳐나가고 계속 생각하고 만들어내고 추진력도 있는 사람이라서 준비된 천재가 아닌가 싶어요. 네, 정 작가님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요즘 정말 고생 많으셨죠? 온몸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몇 사람 목보다 더 많이 해내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런데 아주 귀엽다는 거. 네. 여러분, 이 오정혁 씨 아시죠? 네. 다 커버린 클릭비. 무영 역을 맡고 있는 오지혁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딱히 할 일도 없었고 또 그 태율이 형님이 또 연출 응원하러 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도 안 갈 수는 없겠다 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 여자분이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게 문득문득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좀 당당하고 카리스마가 넘치세요. 그래서 또 형님이 또 하신다 그랬는데 아, 이 형님입니다. 예. 저희 두 형님 경호해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첫 공연이 4일 남았는데요. 네. 연습 한번 하실래요? 여기서? 여기서. 그건 너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때문이야. 그건 너의 마음이 병들어 있는 까닭이야. 그건 너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때문이야. 나쁘지 않네. 감사합니다. 내일 공연 올려도 뭐 나쁘진 않겠네. 사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연출님을 응원만 하려고 온 건 아니고 네. 저희 배우들이 또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두려워요. 사람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으니까. 그렇죠. 예, 뭐 쓴소리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 작가님 도대체 애는 언제 키우세요? 애기가 안 오나? 애는 늘 키우고 또 늘 키우지 않습니다. 이제 지가 알아서 좀 커요. 근데 사실 제가 영화 찍을 때 아이가 이렇게 기어다니고 있을 때였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참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수정 씨랑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삑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돌아봤더니 얘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감동이었겠네요. 감동이자 좀 미안하기도 했죠. 다행히 기억을 못하니까. 한 1년쯤 지났을 때 또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작품 끝나고 영화를 또 준비한다고 들었어요. 연락을 나한테 할 건지 안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연락하죠. 네, 우선은 연락합니다. 우선은. 오빠 역할이 없어도 연락은 해야 되니까요. 장정 연출님은 사실 이번이 저는 초면이 아니거든요.
김종욱 찾기라는 영화를 찍으셨는데 거기 오디션에서 저를 떨어뜨리셨어요. 왜 절 떨어뜨리셨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김종욱 찾기에서 그 임수정 씨가 무대 감독인데 그 조 감독하는 역할이었었어요. 이재훈 배우님이 하셨죠. 무대 감독 보조 어시스트인데 너무 잘생기면 얘가 무대 감독 될 애같이 안 보이고 배우가 꾸민 애처럼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평범하게 생긴 친구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보니까 재훈이가 평범하진 않네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좀 이렇게 쌍꺼풀 좀 없고 이렇게 슬쩍 보면 멋있지만 가까이서 보지 않는 이상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창욱이 정말 잘생겨서 떨어뜨렸었어요. 네, 어쨌든 두 분께 진심 어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되게 사이 좋아 보이죠? 네, 진짜 사이 좋아요. 그 좋기만 했을까요? 그렇진 않죠. 10to10으로 매일매일 배우들이 고생을 하니까 10시에 나오려면 7시, 8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10시에 끝나면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운동하고 가면 1시에 일어난단 말이죠. 8시간도 못 자는 상태에서 계속 쉬지 못하고 하니까 배우들이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굉장히 힘든 순간에 저희에게 공공의 적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사회면에 3일간 청소 안 한 쌩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창피했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 공연을 이틀 앞두고 나서 공연장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시공사하고 건물주 간의 유치권 행사 때문에 공연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권리가 없기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을 내쫓을 수는 없지만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를 포함한 7명이 거기서 스태프들이 앉아가지고 정말 48시간 동안 처음에는 물도 제공이 안 됐었어요. 하지만 공연 준비는 해야 되고 관객들하고의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48시간 정도를 버티고 나서 배우들이 들어오는데 배우들이 들어와서였는지 먹을 게 들어와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어쨌든 공연장 문제는 해결이 되고 법적으로도 아무 인상이 없어서 저희는 공연을 올리긴 했지만 결속력을 다지는 또 어떤 위기가 기회가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일을 그냥 넘겼을 리가 없잖아요. 극장에 48시간 동안 갇혀 있었어요. 얼마나 일어나기 힘든 일이에요. 그죠? 원해서 갇힌 것도 아닌데. 7명이서 함께 극장에서 밤을 새는데 되게 크고 무서워요. 밖은 문이 잠겨져 있고. 배우들이 이렇게 창문을 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또 보려고 뛰어가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리 이쪽이 완전히 다 멍이 들고 비틀려가지고 잠깐 일어나지를 못해서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나머지 6분은 전부 다 객석에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그 깜깜한 무대 위에서 누워 있는데 며칠 못 잤으니까 좀 졸렸어요. 눈을 살짝 감고 있는데 누군가 내 발을 아주 따뜻하게 감싸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놀랐어요. 놀랐는데 이거를 눈을 뜨고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궁금하니까 실눈을 떴는데 그러니까 무슨 회색 이런 게 쓱 지나간 것만 봤어요. 6명은 100% 분명하게 객석에 있었어요. 원래 극장에 좀 귀신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극장이니까 당연히 귀신들이 좀 계셨겠죠. 전 그냥 혼자서 김광석 씨다. 내 다리가 아픈 걸 알고 내 발을 만지고 가셨구나라고 그냥 혼자 생각했어요. 혼자. 그리고 나서 공연을 올렸어요.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때 김광석 씨가 실제로 스켓 하는 거 되게 멋있잖아요. 그 스켓을 우리 배우들이 부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실제로 김광석 씨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고 한 곡을 부르면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뮤지컬 배우들이 막 10곡을 뛰면서 부르니까 마지막에 그것까지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님들한테 초반에는 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니까 그 스켓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오만석 배우님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인데 제가 그래서 얼른 오만석 배우님 얼굴을 봤어요. 근데 표정은 그냥 난 책을 잡아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소리를 계속 나는 거예요. 저만 들은 게 아니라 부지휘자님들도 같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를 확인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열린 게 없어요. 따로 열린 건 없고. 그래서 저희는 또 그냥 저희들끼리 마음대로 김광석 씨가 오셨다 가셨다라고 마음대로 그냥 각색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귀신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무서워요.
그래서 귀신 얘기 나오는 영화도 거의 안 보는데 세상의 모든 소재는 스토리텔링의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초했을 때 제가 귀신 얘기를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요. 다음번 작품은 고스트에 대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자기 인생의 스토리텔러 아닙니까?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끊임없이 그리게 되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즐겁게 써나가는 행복한 스토리텔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